외환보유고 앞으로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환율 방어가 있죠. 환율 방어는요 어마어마하게 하진 않습니다. 상승세를 억누를 정도 하는데 이게 작년에만 60조가 빠졌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환율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막 1,400원 찍었다가 이제 1,300원, 1,2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340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원래 한 1,300원대가 지속이 되는 게 경제 위기 때마다 있었던 일이죠.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역 적자 심화죠.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지금 핵심은 어디예요? 중국이죠. 이번에 오늘 기사 떴는데 일본에 우리나라가 또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쪽에서는 지금 립서비스를 많이 해줬죠. 사실 100년 전 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면서 배척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지금 중국을 굉장히 배척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중국의 파워가 굉장히 많이 세졌습니다. 요즘에 페트로달러에 도전할 정도로 많이 커졌고요. 미국이 원래 G2를 내버려 두진 않는데 그 중국을 때려잡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원래 미국에서 중국을 때려잡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을 때가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 소련도 예전에 때려잡았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때려잡았죠. 근데 중국은 타이밍을 놓쳤다. 그때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파워가 세졌습니다. 다만 이제 페트로달러에 도전할 만큼의 중국의 위안화의 파워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을 거다. 왜냐면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외환보유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환보유고에 달러가 줄고 있다는 소리. 하지만 달러를 계속 풀어가지고 세계 외환보유고로 찍어내는 것이 기축통화국의 사명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러기에는 무역으로 수지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 쪽의 무역 적자가 심화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국교 회복은 둘째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거기서 한번 좀 빠져나왔을 때 그 시장을 다시 점유할 만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느냐. 그만큼의 중국 기업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쉽진 않을 겁니다. 중국이 그만큼 또 빠져나가면 대체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체가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대처를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이야기 나왔으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가 초창기엔 대비하기 약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중소기업 소부장 기업 키우면서 대처를 하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해졌어요. 그런 것처럼 한번 시장이 빠져나오면은 사실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 시장을 점유해가지고 만드는 곳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놓친 경우 진짜로 대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대체가 안 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것들이라면 모를까 전반적으로 다시 그 시장을 잡기는 쉽진 않다.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 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요. 항상 1위국이었고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데, 여기에 문제는 아까 환율 이야기도 했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싸게 팔고 비싸게 사옵니다. 이거 자체가요, 무역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괜찮냐 안 괜찮냐,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외환보유고가 괜찮냐 안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면 안 괜찮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이라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면은 각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든 이런 식으로 할 테죠. 그러면은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항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코스피를 산다고 해봅시다. 라이트하우스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식이 1,000원인데 얘가 한 달 뒤에 1,100원까지 오를 주식이에요. 왜냐면 올라갈 거니까. 근데 환율이
한 1200원에서 한 달 새에 1400원까지 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외국인이 10달러를 지불해가지고 라이트하우스 주식을 12주를 샀어요. 12,000원으로. 한 달 뒤에는 13,200원이 되죠. 그러면 요걸 다시 바꾸려고 봤더니 10달러가 안 되더라. 9.42달러, 9.43달러. 그러면 분명히 주가는 올랐는데, 유망한 주식이라서 주가는 한 달 새에 10%나 올랐는데 10달러 주고 샀는데 다시 환전하고 보니까 9.43달러밖에 안 돼요. 0.57달러 손해죠. 그러면은 요 국가의 주식을 사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력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고, 여기에 아까 금리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금리 억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는 3.5%이고 미국은 기준금리가 5%인데 예금금리는 3%, 대출금리는 4%밖에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라서 예금금리가 4.5%, 대출금리가 5.5%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기서 한국에서 4%로 빌려서 미국에 4.5%로 예금하는 게 돈이 되죠. 물론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의 그 머니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예금금리가 0%대로 굉장히 낮기 때문이에요. 다만 대출금리는 막 6, 7%대로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는 미국이 어마어마한데 저럴 때는 비교 안 하죠. 그런 것처럼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대출을 받더라도 낮은 곳에서 받고, 그렇죠? 미국은 6, 7%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4%대니까. 그 다음에 예금을 하더라도요, 예금은 우리나라가 높으니까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건데 실질적으로 예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에 있고 안전한 나라에 있으면 글로 빼가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화는 빠져나갈 여러 요건들이 있다.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플러스로 지금 경기 침체가 심각한 거. 자,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소비가 안 돌면 당연히 기업 매출이나 실적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렇다면은 이 기업의 주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외국에서 환율까지 감당하고서 들어와서 투자를 할 만하냐, 아니면은 가지고 있던 것도 팔고서 빠질 상황이냐, 이런 것들 보면은 외환보유고 괜찮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외환보유고는 그나마 우리나라라는 브랜드가 예전보다는 많이 위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다. 기축통화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좀 안전한 나라다. 요 정도. 금리가 막 아르헨티나처럼 올라가지 않고 물가가 아르헨티나처럼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나라다. 요런 정도의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엄청나게 튀지 않는 거지. 사실 여러 가지 징조나 지표들을 보면요,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다만 또 한 번 바닥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요 부분은 쉽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그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를 한 지가 좀 됐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이게 외환보유액 총 기간이고요. 조금 더 빠졌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때 막 바닥 찍을 때만큼 위험하진 않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F 터질 때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이때만큼 막 이 수준까지 바닥까지 찍을 정도로 빠지진 않아요. 이 정도, 그 정도로 빠질 정도면요, 우리나라가 저희 아르헨티나나 뭐 베네수엘라 혹은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 정도의 위기는 돼야지 외국인들이 앞다투어 빼가면서 바닥이 난다. 근데 IMF 때 무슨 일이 생겼냐? IMF 때 외환보유고가 없으니까, 외환보유고가 없으니까 즉 달러가 없다는 소리예요.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다가 돈을 갖다 줄 때 달러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 그러니까 부도 처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수수 무너졌는데 그 정도 상황까지는 벌어질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 달러 못 구할 정도로 지금 외환보유고가 박살난다,
그렇게 보려면요, 그 정도면 우리나라가 진짜 망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바닥 나지는 않는데 외환보유고는 꽤 많이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